대학에 처음 발을 디딘 주디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기숙사 생활, 수업, 친구들. 그녀의 하루하루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곳에 보내준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 그는 누구일까?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며 주디는 점점 더 솔직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큰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는 처음 세상 밖으로 나가는 소녀의 기쁨과 알 수 없는 누군가를 향한 설레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주디의 설레는 편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저씨는 대머리인가요? 아저씨 모습을 정확히 어떻게 그릴지 구상했고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머리 꼭대기에서 막혀버렸어요. 아저씨 머리가 흰지 검은지 아니면 희끗희끗한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지 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머리카락을 이 그림에 덧붙여야 할까요? 아저씨 눈이 무슨 색인지 궁금하세요? 눈은 회색이고 눈썹은 현관 지붕처럼 튀어나왔어요. 어길 수 없는 규칙 하나를 새로 만들었어요. 아침에 풀어야 할 평가 문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밤에는 절대 공부하지 않는다. 대신 평범한 책을 읽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야 해요. 18년이라는 공백만큼 뒤처졌으니까요. 제 머리가 얼마나 깊은 무지의 10년에 빠졌는지 아저씨는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제 자신도 그 깊이를 이제야 깨닫는 중인걸요. 제대로 구색을 갖춘 가족과 집, 친구, 서재가 있는 여자아이들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들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마더구스나 데이비드 코퍼필드, 아이반호, 신데렐라, 푸른 수염, 로빈슨 크루소, 제인 에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어본 적이 없고 러디어드 키플링의 작품 한 줄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헨리 8세가 한 번 이상 결혼했다는 사실이나 셸리가 시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인간이 한때는 원숭이였고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도 몰랐죠. 이제는 이 모든 것과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알지만 제가 따라잡아야 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하지만 재밌어요. 하루 종일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문에 공부 중이라고 써놓고는 멋진 붉은색 가운을 입고 털이 복슬복슬한 실내화를 신고서 소파에 쿠션을 잔뜩 겹쳐 등을 기댄 채로 옆에 있는 학습용 노쇠 램프에 불을 밝혀요. 그러고는 책을 읽고 또 읽는데 한 권으론 부족해요. 한 번에 4권을 읽죠. 지금은 테니슨의 시들, 소설 허영의 시장, 키플링의 평범한 이야기들, 그리고 작은 아씨들을 읽어요. 우리 학교에 자라면서 작은 아씨들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저뿐이더라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서 지난달 용돈 중에서 1달러 12센트로 그 책을 샀어요. 다음번에 누군가 라임저림 이야기를 꺼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요일.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휴가라고 다들 짐을 꾸려요. 복도가 여행 가방으로 가득 차서 지나가기 힘들 정도예요. 모두 한껏 들떠서 공부는 뒷전이고요. 저는 방학 때 멋진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텍사스 출신 신입생 1명도 기숙사에 남는다고 해서 함께 긴 산책을 하고 얼음이 얼면 스케이트를 배울 거랍니다. 게다가 읽어야 할 책도 아직 산더미예요. 그런데 책을 읽을 수 있는 한가한 시간이 3주나 된다뇨.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아저씨도 저만큼이나 행복하시길. 추신. 잊지 말고 제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해요. 편지 쓰는 게 귀찮으시면 비서에게 전보를 보내라고 하세요. 내용은 이 정도면 돼요. 스미스 씨는 대머리다. 아니면 대머리가 아니다. 아니면 백발이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용돈에서 25센트를 삭감하시고요. 1월까지 잘 지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날 무렵 날짜는 불확실.
키다리 아저씨께. 그곳에도 눈이 내리나요? 제 방에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흰 옷을 걸쳤고 팝콘처럼 굵은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늦은 오후예요. 해가 더 차가워 보이는 보라색 언덕 뒤로 넘어가네요. 저는 창턱에 올라앉아 마지막 남은 빛에 의지해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금화 5입을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저씨는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 이상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선물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제가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알려드릴까요? 1. 가죽 상자에 든 은시계. 손목에 차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겠죠. 2. 매슈 아널드 시집. 3. 보온병. 4. 무릎 담요. 5. 노란 원고지 500장. 6. 동의어 사전. 7. 실크 스타킹 한 켤레. 자, 아저씨. 제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는다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실크 스타킹을 산 건 아주 저속한 동기 때문이에요. 줄리아 펜들턴이 기하학 공부를 하러 제 방에 오는데 매일 밤 실크 스타킹을 신고 와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아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줄리아가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제가 그의 방으로 가서 실크 스타킹을 신은 채로 소파에 앉을 테니까요. 저는 이렇게나 한심한 인간이랍니다. 아저씨, 하지만 적어도 정직해요. 제 보육원 기록을 보셨을 테니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이미 아시겠죠? 요약하자면 7가지 선물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이 상자에 담아 보내준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시계는 아버지가, 담요는 어머니가, 보온병은 제가 이런 날씨에 감기에 걸릴까봐 늘 걱정하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죠. 노란 원고지는 동생 해리가 보낸 거고요. 이사벨 언니가 실크 스타킹을 보내줬고 수전 이모가 매슈 아널드의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해리 삼촌이 사전을 보내주셨어요. 초콜릿을 보내려 하셨지만 제가 사전을 고집했어요. 온 가족 역할을 떠맡아야 해서 싫으신 건 아니겠죠? 자, 그럼 제가 보낸 방학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하는 공부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 자체라는 표현에 담긴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익힌 어휘랍니다. 텍사스에서 온 학생은 레오노라 펜턴이에요. 저는 그 애가 좋지만 셀리 맥브라이드만큼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셀리만큼 좋아할 순 없을 거예요. 아저씨만 빼고요. 저는 늘 아저씨를 가장 좋아할 거예요. 온 가족을 하나로 합친 분인걸요. 레오노라와 저, 그리고 2학년 2명은 화창한 날이면 시골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전부 탐험했어요. 짧은 치마에 니트 재킷을 입고 모자를 쓰고는 이것저것을 후려칠 때 쓸 반짝거리는 하키스틱을 들었죠. 한 번은 6km를 걸어 마을로 들어가서 여자 대학생들이 저녁을 먹으러 즐겨 찾는 식당에 들렀어요. 구운 바닷가재에다 디저트로는 메이플 시럽을 뿌린 메밀 케이크를 먹었죠. 영양 만점에 가격까지 저렴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특히 저에게는요. 보유공간은 몹시도 달랐으니까요. 캠퍼스를 벗어날 때마다 탈옥수가 된 기분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비밀이 입 밖으로 나올 뻔한 순간 아슬아슬하게 입을 다물고 다시 집어 삼켰죠. 아는 걸 전부 말하지 않는 게 저에겐 무척 힘들어요. 비밀을 쉽게 털어놓는 성격이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저씨가 없었다면 아마 가슴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당밀 사탕을 만드는 모임이 있었어요. 퍼거슨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다른 건물에 남은 학생들까지 불러 모았죠. 1학년과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모두 22명이 어울려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넓은 부엌 돌벽에 구리 냄비와 솥이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그중 제일 작은 냄비도 세탁용 가마솥만 했답니다. 퍼거슨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 400명이니까요. 흰 모자와 앞치마 차림 주방장이 흰 모자와 앞치마 22개를 꺼냈는데 그 많은 걸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요리사로 변신했죠. 사탕 맛이 훌륭하진 않았지만 무척 재밌었어요.
드디어 사탕이 완성되고 우리 몸이며 부엌이며 문 손잡이까지 죄다 끈적거릴 무렵 우리는 모자와 앞치마 차림으로 줄지어 섰어요. 각자 큰 포크나 숟가락, 프라이팬을 들고 텅 빈 복도를 지나 교직원 휴게실까지 행진했는데 그곳에서 교수님과 강사님 6분이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우리는 교가를 불러드리고 간식을 드렸죠. 그분들은 정중하되 미심쩍다는 태도로 받으시더군요. 끈적거리는 당밀사탕 덩어리를 빨다 말문이 막힌 그분들을 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틀 뒤면 방학이 끝나고 고맙게도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기숙사가 약간 쓸쓸해요. 400명이 지내도록 지은 건물을 9명이 차지하고 있으니 정말 횡댕그렁해요. 편지가 11장이네요. 불쌍한 아저씨 얼마나 피곤하실까. 원래는 짧은 감사 편지만 쓰려고 했는데 쓰기 시작하니 펜이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평선에 떠오른 작고 위협적인 구름 한 조각만 아니라면 완벽하게 행복할 거예요. 2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추신. 사랑을 보내는 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일까요? 그렇다면 부디 용서하세요. 하지만 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선택할 대상이 아저씨와 리펫 원장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참아주세요. 아저씨, 리펫 원장님을 사랑할 순 없잖아요. 시험 전날 키다리 아저씨께 이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보셔야 하는데 우리는 방학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지난 나흘 동안 불규칙 동사 57개를 머릿속에 집어넣었거든요. 시험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길 바랄 뿐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통과하면 교과서를 팔지만 저는 보관할 생각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책장에 제가 배운 내용 전체를 쭉 꽂아줄 텐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책장으로 가면 되죠. 머릿속에 기억해 두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정확해요. 줄리아 펜들턴이 오늘 저녁에 안부 인사 겸 제 방에 들른다더니 꼬박 1시간을 머물렀어요.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데 도무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줄리아는 제 엄마의 결혼 전 성이 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보육원 출신에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나요? 모른다고 대답할 용기가 없어서 비참하지만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을 선택했는데 그게 몽고메리였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매사추세츠주의 몽고메리 가문 혈통인지 버지니아주의 몽고메리 가문 혈통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줄리아의 어머니는 러더퍼드 가문 출신이래요. 노아의 방주를 타고 온 가문인데 헨리 8세와 혼인한 친척이 있대요. 아버지 쪽은 아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가계도의 맨 꼭대기에는 아주 곱고 부드러우며 털과 특별히 꼬리가 긴 우월한 원숭이 종족이 있다나요? 오늘 밤에는 멋지고 기분 좋고 즐거운 편지를 쓸 생각이었는데 너무 졸려요. 두렵기도 하고요. 1학년의 운명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요일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에게 전할 아주 끔찍한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소식으로 시작하진 않겠어요. 우선 아저씨 기분을 좋게 해드릴 생각이에요. 제루샤 에벗이 작가의 길에 들어섰어요. 기숙사 내 방에서 라는 시가 대학 잡지 월간 2월호에 실린답니다. 그것도 일면인데 1학년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에요. 어젯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영문학 교수님이 저를 붙잡더니 육행의 음보가 너무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가 읽고 싶어 하실지 모르니 한 부 보내드릴게요. 유쾌한 이야기가 또 있나 생각해 볼게요. 아 맞다.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데 혼자서 꽤 훌륭하게 얼음을 지칠 수 있답니다. 또 체육관 지붕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법도 익혔어요. 높이뛰기는 1m 5cm까지 가능하고요. 머지않아 1m 20cm를 넘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엘라베마에서 오신 주교님이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셨어요. 주교님의 설교 본문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가혹한 비판으로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아저씨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야말로 화창하고 눈이 부신 겨울 오후예요. 전나무에 달린 고드름은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온 세상이 무거운 눈에 뒤덮여 몸을 굽혔어요. 저만 빼고요. 저는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몸을 숙이고 있죠. 이제 그 소식을 말할 차례네요. 용기 내 주디, 말해야 해. 지금 틀림없이 기분이 좋으시죠? 저 수학과 라틴어 산문에서 낙제했어요. 따로 공부를 하는 중인데 다음 달에 제 시험을 볼 거예요. 실망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과 목록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소설 17권과 많은 시를 읽었어요. 허영의 시장, 리처드 페버럴의 시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꼭 읽어야 하는 소설들이죠. 또 랠프 월도 에머슨의 수필집과 존 깁슨 로가트의 윌터 스콧경의 생애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제1권, 벤베누토 첼리니의 자서전 절반을 읽었어요. 첼리니라는 사람 참 재밌지 않나요? 아침 식사 전에 느긋하게 산책을 나갔다가 태연하게 사람을 죽였대요. 보시다시피 저는 라틴어에만 매달렸을 때보다 훨씬 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는 낙제하지 않겠다고 약속 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겠어요? 뼈아픈 후회에 잠긴 주디 올림. 키다리 아저씨께. 오늘 밤에는 꽤나 쓸쓸해서 아직 중순이지만 특별히 편지를 띄웁니다. 폭풍이 무섭도록 휘몰아치네요. 캠퍼스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저는 블랙커피를 마신 탓에 잠이 오질 않아요. 오늘 저녁에는 셀리와 줄리아, 레오노라 펜턴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었어요. 정어리와 구운 머핀, 샐러드, 퍼지, 커피를 내놨죠. 줄리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지만 남아서 설거지를 도와준 사람은 셀리였어요. 오늘 밤을 라틴어 공부를 하며 보내면 아주 유익할 텐데 라틴어에는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잠시만 제 할머니인 척 해주실래요? 셀리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줄리아와 레오노라는 각각 2분씩 계신다는데 오늘 밤에 다들 서로 질세라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할머니가 계시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정말 훌륭한 관계잖아요? 그러니 반대하지만 않으신다면 어제 마을에 갔다가 손뜨개 질로 떠서 연보라색 리본으로 장식한 아주 예쁜 레이스 모자를 보았는데요. 그걸 아저씨의 83번째 생신 때 선물로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12시를 알리는 예배당 시계 소리네요. 드디어 잠이 오는 느낌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할머니를 몹시 사랑해요. 주디 올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지금 라틴어 산문 작문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공부했고 앞으로도 공부할 거예요. 제 시험은 다음 화요일 7교시에 있는데 통과하지 못하면 가슴이 터져버릴지 몰라요. 그러니 다음 편지에서는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히 행복한 상태인지 조각조각 부서졌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알찬 편지를 쓸게요. 오늘 밤에는 탈격 독립어구와 싸움을 벌여야 해요. 다급한 기색이 역력한 주디 에벗 올림. 키다리 스미스 씨께 3월 26일. 이사님은 제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무엇을 하건 눈꽃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요. 그 끔찍한 후원의 이사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이 바로 이사님일 거예요. 저를 교육시키는 건 저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겠죠. 이사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조차 모르는걸요. 무감각한 대상에게 편지를 쓰자니 몹시 따분하네요. 분명 제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리실 테죠? 앞으로는 공부에 대한 내용만 쓰겠습니다. 지난주에 라틴어와 기하학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둘 다 통과했고 이제 추가 시험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제루샤 에벗 올림. 4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아주 못됐어요. 지난주에 보낸 끔찍한 편지는 부디 잊어주세요. 그 편지를 쓰던 날 밤에 지독히도 외롭고 비참한 기분이었고 목이 따끔거렸어요. 몰랐는데 편도선염과 독감에다 갖가지 병이 겹쳐 증상이 나타나는 중이더라고요.
지금은 학교 부속병원인데 여기 온 지 엿새째예요. 오늘 처음으로 일어나서 펜과 종이를 만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수간호사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하지만 내내 그 편지 생각만 했고 아저씨가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더는 못 쓰겠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몸이 많이 떨리거든요. 제발 제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담아 주디 에벗 올림. 병원에서 4월 4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저녁 어둠이 내릴 무렵에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큰 병원에서 보내는 생활이 얼마나 지루한지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제 앞으로 왔다며 길쭉한 흰색 상자를 들고 나타났는데 상자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분홍색 장미 봉오리가 가득하더군요. 하지만 더 멋진 건 그 속에 뒷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재미난 필체로 아주 정중한 내용을 적은 카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드려요. 보내주신 꽃은 제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진짜 선물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린애 같은지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엎드려서 울고 말았답니다. 아저씨가 제 편지를 읽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훨씬 흥미진진하게 쓸게요. 붉은 띠를 둘러 금고에 보관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다만 그 끔찍한 편지는 제발 꺼내서 불태워주세요. 아저씨가 그걸 읽으신다는 생각은 하기도 싫어요. 많이 아프고 화가 났고 비참했던 1학년 학생을 명랑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아저씨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테니 혼자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주 잘 알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려요. 이제는 아저씨가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질문을 던져서 아저씨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직도 여자아이를 싫어하시나요? 아저씨의 영원한 벗 주디 올림. 월요일 8교시 키다리 아저씨께 설마 두꺼비를 깔고 앉은 이사님이 아저씨는 아니겠죠? 제가 듣기로는 뻥 하고 터졌다고 하니 아마 더 뚱뚱한 이사님이었을 거예요. 존 그리어 보육원 세탁실 창문 옆에 창살이 달린 움푹 팬 공간이 여럿 있는 거 기억하세요? 봄마다 두꺼비가 나타나는 시기가 되면 우리는 두꺼비를 채집해서 그 창문 구멍에 보관했어요. 가끔 두꺼비들이 차고 넘쳐 빨랫감 속으로 떨어졌는데 덕분에 빨래하는 날이면 아주 유쾌한 소동이 벌어졌죠. 이런 일로 심한 벌을 받았지만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두꺼비를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루하실 테니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어찌된 일인지 굉장히 뚱뚱하고 커다랗고 축축한 두꺼비 한 마리가 후원의 임원실에 있는 큰 가죽 안락 의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이사회 회의 시간에 하지만 아저씨도 거기 계셨을 테니 나머지는 기억하시겠죠?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냉정하게 되돌아보니 벌을 받은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적절한 벌을 받았어요. 왜 이런 회상에 잠기는지 모르겠지만 봄이 오고 두꺼비들이 다시 나타나면 늘 예전의 채집 본능이 되살아나요. 제가 두꺼비를 잡아 모으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걸 금지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이죠. 목요일 예배 후 제가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책 말이에요. 사흘마다 바뀌거든요. 지금은 폭풍의 언덕이에요. 에밀리 브론테는 꽤 젊은 나이에 그 책을 썼는데 그때까지 하워스 교회 경례를 벗어난 적이 없대요. 평생 알고 지낸 남자도 없고요. 그런데 히스클리프 같은 남자를 어떻게 상상해냈을까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 꽤 어린 나이고 존 그리어 보육원을 벗어난 적이 없죠. 그러니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가끔은 저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제가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하면 엄청 실망하실 건가요, 아저씨? 봄이 되어 사방이 몹시 아름다워지고 푸르게 싹이 터오면 수업 따위 무시하고 달려나가 아름다운 날씨를 만끽하고 싶어진답니다. 들판으로 나가면 수많은 모험을 할 수 있잖아요. 책을 쓰는 것보단 책처럼 사는 게 훨씬 재밌죠.
으악! 이건 제 비명이에요. 덕분에 셀리와 줄리아가 달려왔고 복도 건너편에서 4학년 선배도 달려왔어요. 지네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더 끔찍하네요. 아까 그 문장을 다 쓰고 다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했는데 툭 하고 천장에서 제 옆으로 떨어졌어요. 피하려다 탁자에 있던 컵 2개를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셀리가 제 머리빗 등으로 지네를 후려쳤어요. 앞으로 그 빗은 절대 쓰지 못할 거예요. 지네 앞쪽은 죽었는데 뒷다리 50개가 서랍장 밑으로 달려가 목숨을 구하더군요. 이 기숙사는 오래되었고 벽이 담쟁이로 뒤덮여서 지네가 득실거려요. 끔찍한 생물이죠. 차라리 침대 밑에서 호랑이를 발견하는 편이 나아요. 금요일 저녁 9시 30분. 문제투성이 하루였어요. 아침에 기상 종소리를 듣지 못했고 서둘러 옷을 입다가 구두끈을 끊어버렸고 옷깃 단추를 옷 속으로 떨어뜨렸어요. 아침 식사에 늦었고 1교시 수업에도 지각했죠. 잉크를 닦아낼 앞지를 깜빡 놓고 왔는데 만년필에서 잉크가 새더군요. 삼각법 수업 때 교수님과 사소한 로그 문제 때문에 논쟁을 벌였어요. 자세히 찾아보니 교수님 말씀이 옳더라고요. 점심으로 양고기 스튜와 식용 대황이 나왔는데 둘 다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보육원에서 먹던 것과 같은 맛이 나니까요. 우편함에는 청구서뿐이었어요. 물론 다른 우편물을 받은 적도 없지만요. 가족들이 편지를 즐겨 쓰질 않아서 말이에요. 오후 영문학 시간에는 뜻밖에도 글쓰기 수업을 했어요. 작품은 이거였죠.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것도 거부했다. 그 대가로 존재를 내놓겠다 말하였다. 위대한 상인이 웃음을 지었다. 브라질이라? 그는 단추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서. 하지만 부인,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다른 물건은 또 없을까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 일부, 인생 중 일부. 이게 시예요. 누가 썼는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저 교실에 들어갔더니 칠판에 저 시가 적혀 있었고 교수님이 우리에게 논평을 써보라고 하셨어요. 첫째 연을 읽었을 때는 알 것 같았어요. 위대한 상인은 선행에 대한 대가로 축복을 나눠주는 신이죠. 하지만 둘째 연에 이르러 단추를 만지작거린다는 부분을 보자 신성모독적인 추측 같아서 얼른 생각을 바꿨어요. 다른 학생들도 모두 비슷한 공경에 빠졌고 우리는 45분 동안 텅 빈 머리로 텅 빈 종이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죠. 교육을 받는다는 건 몹시도 고달픈 과정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와서 골프를 칠 수 없었기에 우리는 대신 체육관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옆에 있던 아이가 휘두른 곤봉에 팔꿈치를 맞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니 새로 산 파란색 봄 드레스가 상자에 담겨 도착했는데 치마가 너무 꽉 끼어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은 청소하는 날인데 기숙사 청소 담당자가 제 책상에 있던 종이를 죄다 뒤섞어 놓았지 뭐예요. 디저트는 죽음의 맛이었어요. 여자다운 여자에 대한 설교를 듣느라 예배당에 평소보다 20분은 더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 다음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편히 앉아 여인의 초상을 읽으려는데 표정이 없고 언제나 지독히도 아둔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이름이 A로 시작하는 탓에 라틴어 시간에 제 옆에 앉는 에컬리라는 아이인데 월요일 수업이 69문단부터 시작인지 70문단부터 시작인지 물어보면서 무려 1시간이나 문구적거렸어요. 좀 전에 갔답니다. 이런 맥 빠지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살면서 인격이 필요한 때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니에요. 위기에 대처하고 치명적인 비극에 용감하게 맞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사소한 위기를 만날 때 웃어 넘기려면 그때야말로 기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함량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인격이에요. 인생이란 가능한 한 능숙하고 공정하게 참여해야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지더라도 어깨를 으쓱하고 웃어 넘길 거예요. 이겨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저는 유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아저씨,
줄리아가 실크 스타킹을 신었다거나 벽에서 지네가 떨어졌다면서 제가 불평하는 소리를 다시는 들으실 일이 없을 거예요. 아저씨의 친구 주디 올림. 빠른 답장 부탁드려요. 5월 27일 키다리 아저씨 귀하. 친애하는 이사님, 리펫 원장님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행실도 올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네요. 이번 여름 방학 때 갈 곳이 없을 테니 보육원으로 돌아오면 숙박비 대신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군요. 저는 종 그리어 보육원이 정말 싫습니다.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아저씨의 벗, 제루샤 에벗. 5월 30일 키다리 아저씨께. 우리 대학 캠퍼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5월이면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관목은 모두 꽃을 활짝 피우고 나무들은 아름다운 실록을 뽐내죠. 늙은 소나무마저도 생생하고 새로워 보여요. 노란 민들레와 파란색, 흰색,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수많은 여학생들이 잔디밭 여기저기를 수놓는답니다. 다가오는 방학 덕분에 모두가 근심 걱정 없이 즐거워하고 방학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시험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행복한 기분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오 아저씨, 그중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제는 보육원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보모도 타자수도 격리도 아니니까요. 그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이제는 후회해요. 리펫 원장님께 저지른 무례를 후회해요. 프레디 퍼킨스를 때린 걸 후회해요. 설탕 속에 소금을 채워둔 일을 후회해요. 후원의 이사님들의 등 뒤에서 얼굴을 찡그렸던 것을 후회해요. 이토록 행복하니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착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할 거예요. 또 이번 여름에는 글을 쓰고 또 써서 훌륭한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딜 거예요. 훌륭한 태도 아닌가요? 저는 아름다운 인격을 함양하는 중이에요. 추위와 서리에 조금 의기소침해지긴 하지만 햇빛이 빛나면 쑥쑥 자란답니다.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역경과 슬픔, 상심이 도덕적 능력을 키워준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이야말로 온정으로 가득한걸요. 저는 염세주의를 믿지 않아요. 아저씨도 염세주의자는 아니겠죠? 처음에 캠퍼스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아저씨가 잠깐 방문하시고 제가 여기저기 안내해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긴 도서관이에요. 여긴 가스실이랍니다. 아저씨. 왼쪽으로 보이는 고딕풍 건물은 체육관이고 옆에 있는 튜더 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은 새로 지은 병원 시설입니다. 저는 안내를 잘한답니다. 평생 보육원에서 하던 일이고 여기에서도 온종일 안내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남자를요. 멋진 경험이었어요. 여태껏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후원의 이사님들과 가끔 대화를 했지만 그건 예외고요. 죄송해요 아저씨. 이사님들을 모욕해서 아저씨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저씨를 그분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우연히 이사회에 들어가신 거죠. 후연회 이사들은 그림처럼 뚱뚱하고 거만한 태도로 자비를 베풀어요. 금식의 줄을 늘어뜨린 채 고아의 머리를 쓰다듬죠. 저는 어떤 남자분과 걸어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셨어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분과 말이에요. 줄리안의 집안의 저비스 펜들턴 씨예요. 짧게 말하자면 줄리아의 삼촌이죠. 용무가 있어 마을에 왔다가 우리 대학에 들러 조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줄리아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지만 줄리아는 그분과 그다지 친하지 않아요. 아마 줄리아가 아기였을 때 흘끗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뒤로 전혀 눈길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분은 모자와 지팡이와 장갑을 옆에 두고 매우 점잖게 접견실에 앉아 있었어요. 줄리아와 셀리는 빠질 수 없는 7교시 수업이 있었죠. 그래서 줄리아가 제 방으로 달려와 삼촌에게 캠퍼스를 안내해주고 다음에 7교시가 끝나면 자기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친절하지만 냉담한 태도로 알겠다고 말했는데 펜들턴 가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분은 다정하고 온순하셨어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 전혀 펜들턴 가문 사람 같지 않았죠.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뒤로 저에게도 삼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가 제 삼촌인 척 해주시겠어요? 분명 할머니보다는 나을 거예요. 펜들턴 씨를 보니 아저씨의 20년 전 모습이 조금 떠올랐어요. 아저씨와 만난 적은 없지만 저는 아저씨를 이렇게 잘 안다니까요. 그분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가무잡잡한 얼굴에 주름이 많아요. 절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입꼬리에 주름만 잡히는 재밌고도 은근한 웃음을 지어요. 또 순식간에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은 느낌을 주는 능력이 있답니다. 굉장히 서글서글한 분이에요. 우리는 안뜰부터 운동장까지 캠퍼스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그분이 지쳤다면서 차를 마셔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 찻집으로 가자면서 말이에요. 그 찻집은 캠퍼스 바로 앞 소나무길에 있어요. 저는 줄리아와 셀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조카들이 차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걸 좋지 않게 여긴다고 말했어요.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학교 밖으로 나가서 발코니에 있는 작고 멋진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머핀과 마멀레이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었어요. 다들 용돈이 떨어져가는 월말이었기 때문에 마침 찻집에 사람들도 없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그분은 기차 시각 때문에 가까스로 줄리아의 얼굴만 보고 떠나셨어요. 줄리아는 삼촌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며 저에게 몹시 화를 냈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멋진 삼촌인가 봐요. 그분이 부자라는 걸 알게 되어 마음이 놓였어요. 차와 간식 값으로 각자 60센트씩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 줄리아와 셀리와 저에게 속달로 초콜릿 상자가 배달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에게 초콜릿을 받다니. 이제는 제가 고아가 아니라 여자라는 기분이 들어요. 언젠가 아저씨가 오셔서 함께 차를 마시고 아저씨가 제 마음에 드는지 알아볼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끔찍하겠죠. 하지만 분명 마음에 들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께 경의를 표합니다. 추신,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전에 못 보던 완전히 새로운 보조개가 생겼지 뭐예요. 정말 신기해요. 보조개가 어떻게 생긴 걸까요?